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엽입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고 계신가요? 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휴식이 또 다음 주 시장을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 두 가지가 세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시가총액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천조를 넘는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 좀 달성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금요일 날 마지막 가격으로 종가로 삼성전자가 63,200원에 도달을 하면서 역대급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면서 한 주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또 다가오는 11월 중순과 하순 시장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바이드노믹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그런 주제로 만나 뵙게 되는데요. 네, 지금 뭐 제목을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해가지고 달아본 건데 드디어 이번 주말을 통해서 미국 쪽에서도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주제 바이노믹스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내용들을 좀 준비했고요. 그것들을 전달을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미 11월 3일 그 미국 대선이 끝났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판세가 대부분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경합주에서 뭐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트럼프의 이제 불복 소송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그 주말을 통해 가지고 웬만큼의 이제 검표가 대부분 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래 뭐 선거인단이 290명 정도까지 확보됐다라는 뉴스에 이어가지고 오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조지아주에서 플러스 16표가 확정이 되면서 바이든의 전체 표수가 306표다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주말 사이에 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치면은 트럼프는 지금 전체 선거인단 중에 232표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 70표 차이가 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트럼프의 불복 소송은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고 일부 주에서는 뭐 조지아주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정도 걸려가지고 그 재검표를 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뭐 100%는 아닙니다만 99.9% 정도는 거의 확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의 시대가 진짜로 개막했다라는 건 이번 주말을 통해서 새롭게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대선 전부터 바이든 쪽의 우세를 좀 점치는 쪽에서는 뭐 바이든이 주요하게 내세우는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그죠? 또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한국판 뉴딜의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뭐 7월달, 8월달 이후에 가치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미 이제 한 열흘 정도 그 지나고 나니까 뭐 약발이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대표적인 뭐 태양광 전문 회사인 하나솔루션이라든가 풍력 쪽에 대장 역할을 했던 유니슨 같은 경우가 이미 9월달 고점 이후에 제법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요. 마리아나라는 그 약물의 합법화 관련된 얘기로 해서 또 급등을 했던 종목들도 지난 주간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또 탄소 배출권의 뭐 대장주 역할을 했던 KC 코틀레 같은 경우도 지난 한 주간은 좀 쉬다 보니까 약발이 다 됐다, 바이든 효과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중국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수를 뭐 보고 있었겠습니다만 드디어 바이든한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래 확실하게 됐던 거는 뭐 일주일 전이었습니다만 중국은 계속 주시를 했던 거예요. 정말 바이든이 끝내 대통령이 되는 건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의심을 하고 있다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 시간대에 바이든한테 드디어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일찍 축하 인사를 보낸 데가 물론 많습니다만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데서 끝까지 상황을 보다가 바이든이 되는 게 확실하군라는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6표대 232표 정도의 구도가 되니까요. 사실 불복 소송권에 있어서 뭐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것들은 기각이 되면서도 절대값인 270표 정도의 구도가 깨지지는 않을 거라는 뭐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지난 주중에 바이든 당선인과 통화를 통해서 한미 동맹에 관련된 뭐 그런 주요한 얘기들을 나눴고 이미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한일 정상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국의 정상들과도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미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 외교를 시작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대선 이후에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사실 기세야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물론 있습니다만 뭐 제가 지금 많은 대중적인 어떤 판단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의 어떤 불확실성이 이번 주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바이드노믹스와 관련된 얘기들이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를 다시 한번 맞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어떤 식으로 먼저 액션들이 나올 거냐 하는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당연히 트럼프와의 단절을 하겠죠. 트럼프가 그동안 3년 반, 4년 가까이 했던 많은 정책들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겁니다. 뭐 첫 번째로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동맹들 간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하는 트럼프가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했던 동맹과의 어떤 관계를 그냥 수평으로 다시 복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 지우기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코로나19 브리핑이고 또 코로나 관련된 대책. 지금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엄청나잖아요. 뭐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만 명대는 기본이고 어떤 날은 20만 명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뭐 새롭게 대통령이 된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다소 무심했거나 정책적으로 좀 실기를 했던 트럼프와는 대척점에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먼저 할 거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내세웠던 그동안의 정책을 뒤집는 반대편에 있는 바이든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잠깐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외교 측면에서는 당연히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굉장히 강공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바이든은 약간 유연하다고 볼 수 있죠. 뭐 50년 넘게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했던 트럼프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거다. 뭐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동맹들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을 같이 압박하는 그런 식으로 혼자 1대1로 맞서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무역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주의였던 트럼프에 비해서는 다소간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을 선호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요. 한반도에 있어서의 뭐 그 대북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탑다운 방식보다는 실무형에 가까운 밑에서 준비를 하면 나는 나중에 움직일게라고 하는 그런 식의 행보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가장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화석연료 쪽을 선호했던 트럼프에 비해서 친환경이라든가 신재생 이쪽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시거나 환경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칠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에 진짜 공식적인 행보를 갖게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난 주간에도 뜨문뜨문 행보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선거인단이 완벽하게 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300표 이상을 얻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당선이 정말 99.9%쯤 되었다라는 상황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으로서의 행보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의 시대가 열릴 때 과연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꼽자고 하면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팩트 자체가 워낙 강세죠. 바이든이 되면서 당선인이 됐던 이후에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기타 통화, 위안화라든가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것들이 값어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11월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약 뭐 3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이 되면 아무래도 산업 공급망이 재편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WTO 같은 경우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다. 뭐 얼마 전에 바이든이 유럽 정상과의 통화를 통해서도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트럼프 시대 때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고 자국 중심으로만 뭐 간다라는 그런 주의였는데 이제 다시 글로벌에 미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빨간색 줄이 외국인 자금의 순매수 동향인데 사실 올해 내내 계속 팔았죠. 계속 팔다가 10월 말부터 해서 11월 사이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왔는데 이 커브가 일부 상향하고 있는 요 모양에서도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고 사실 반대로 여기 개인들 자금인데요. 개인들은 뭐 최근에 지수가 오르면서 조금 빠져나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시장의 수급 주체가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리스크가 없느냐? 바이든 시대에는 뭐 무조건 좋은 일들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뭐 몇 가지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수출 환경이 뭐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뭐 신문 기사 제목도 있습니다. 물론 다자 무역을 선호하거나 보호 무역주의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하면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지들이 좋아질 거란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지금 환율에서 보시듯이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워낙 강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한테는 다소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이슈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한미 동맹을 너무 강화하게 되는 조치가 되었을 때 예전에 이제 평화로운 뭐 미국과의 관계가 복원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 새로운 압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북적으로도 아무래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어떤 밀월 관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진다. 단기에 뭐 바이든과 김정은이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하는 그런 사진을 기대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북과 대중 쪽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무언가 선택을 해야 돼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좀 부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환율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현재 지금 1,100원대 뭐 초반 정도까지 환율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불과 한 2달 사이에 한 60원 정도 빠진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기업으로서는 뭐 60원이면 거의 한 5%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만큼 수출 대금에 대한 달러로 받아서 원화로 바꿨을 때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사실 좀 비상이 커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북한에서도 지금 원래 뭐 핵실험까지 참아가면서 트럼프의 재선을 응원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무산이 되는 부분이고
바이든은 지금 북한은 사실 조금 예전에 오바마 때 부통령을 8년 동안 했던 그걸 반출을 해봤을 때 유사한 대북 정책을 펼치게 된다고 하면 일종의 약간 무시 정책이거든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사실 오바마 때 북한하고 어떤 교류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좀 단절이 된 상태로 그냥 수평으로 서로 말도 안 하지만 그렇다고 싸우지도 않는 뭐 그런 상황들 같은 것들이 지속됐기 때문에 바이든도 유사한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은 뭐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제재만 엄청 받고 있고 뭐 트럼프가 되면 뭐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기에 모색할 수 있었던 것들이 물 건너갔다. 근데 바이든이 우리를 계속 뭐 안 쳐다보고 있다. 그럼 쳐다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일을 날리든지 핵실험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이목을 집중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들이 나올지도 몰라서 몇 주 내에 군사적인 어떤 액션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암묵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오바마 때도요, 트럼프 때도 그 취임 전후해 가지고 수십 일 이내에 주목을 끌기 위한 그런 액션들이 늘 나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내년 1월 정도 전후해 가지고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이드노믹스라고 바이든의 뭐 국정, 경영, 철학 중에 경제적인 부분에 좀 해당되는 부분들을 따가지고 최근에 뭐 전 세계가 열공 중이죠. 바이드노믹스가 과연 무엇이냐? 미국의 적어도 앞으로의 4년 정도의 상황은 이전에 트럼프와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텐데 뭐 지금 아까도 비교를 잠깐 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바이드노믹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아무래도 미국이 현재 글로벌 단에서 넘버원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펼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상황들이 전 세계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이거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야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증권시장 쪽으로서의 투자 전략도 마련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드노믹스에 대해서 많은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전망들, 뭐 바이드노믹스는 이런 거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잘 정리를 아주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정책 쪽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다자주의 무역으로 회귀를 한다던가 또 바이드노믹스 중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큰 정부예요. 트럼프보다는 입지를 좀 정부의 개입을 많이 하겠다라는 트럼프는 사실 시장에다 좀 맡겨놓겠다라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감세를 해줘서 그 남는 자금 가지고 기업들 보러 알아서 해 이렇게 좀 풀어주는 그런 식이었다고 하면 지금 증세를 좀 생각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기업에서 걷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직접 나라를 위해서 뿌리겠다, 국민을 위해서 뿌리겠다. 그러니까 기업 대신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재정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간다. 그리고 기후변화 관련해서 공언을 하고 있는 제1의 정책이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하겠다. 언제? 1월 20일, 내년 1월 20일 날 취임과 동시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고 중산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2배로 올린다. 이런 정책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아무래도 다자무역 쪽으로 해서 교역량을 높이겠다고 하면 수출 중심 구도의 우리나라한테는 도움이 되는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 부양도 사실은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같은 것들을 발행을 해야죠. 국채를 발행해야 돈을 끌고 와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시장에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달러가 넘치게 됩니다. 시장에. 그렇게 되면 달러 값은 내려가고 기타 통화 값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화 값이 강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불리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은 늘어나는데 무역 대금으로 받는 물품 대금의 값어치는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친환경 쪽을 너무 이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난 뭐 여름 정도에 한국판 뉴딜 발표되고 나서부터 가뜩이나 붐이 좀 일어나고 있었던 친환경 섹터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뭐 새로운 추가적인 뭐 기대값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기후 관련해서도 지금 탄소세 얘기가 일부 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이제 중무장대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굴뚝 산업들, 요것들한테는 이제 탄소세가 부과가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장표를 조금 더 깔끔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좀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자무역이라고 하는 바이노믹스를 설명하는 걸 뭐 문장이나 아니면 뭐 논문 형식으로 만약 본다고 하면 아마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를 해도 바이든의 이번 경제 중심의 공약들 같은 거 공약집으로 나온 거 보면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뭐 엑기스의 엑기스, 가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만 제가 4가지 뽑아봤거든요. 다자무역이고 확장정책, 친환경, 그리고 법인세, 뭐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섹터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을 좀 아이디어상으로 좀 해치를 좀 해보았는데요. 다자무역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교역량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뭐 뉴스로 너무 많이 보고 계시고 관련되는 주가도 꿈틀대는 면이 큽니다만, 최근에 해운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조선주들도 조금 움찔움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연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의 정부 주도의 확장 정책,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든가 또 공화당보다 크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기 부양책 규모를 생각해 보면 돈이 많이 풀리겠구나, 이런 것들이 만드는 효과에 의해서 환율이 또 강세를 보이는 상황, 그리고 금리가 물론 연준에서 아직까지 경기가 불안해요라는 관점에서 뭐 2023년까지 제로 금리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의 얘기는 정부의 재정 정책의 상황에 따라서는 유동적이다라는 말을 뒤에 단서로 좀 붙였기 때문에 재정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커지게 되면은 금리는 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물론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각국에서 가능한 한 뭐 경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있는 대로 금리를 낮춰서 거의 제로 금리나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는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 거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지금은 뭐 생각하기 어렵고, 연준에서도 분명히 한 2년 반 정도의 시한을 두고 인플레이션이 최소 한 2% 이상 올라가더라도 금리 안 올릴게라고 하는 것들을 공공연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금리의 어떤 뭐 기준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정책은 또 수정이 되기 마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부분은 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은 뭐 섹터와 종목들이 이거 새로운 먹거리다. 바이드노믹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권 입장에서의 제일 관심은 친환경 섹터 쪽이 과연 얼마나 해줄 거냐, 이런 이제 기대값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고,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어떤 시너지 효과 같은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계속 타진을 하고 계신 거고요. 법인세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는 별로지만 이제 지금 최근에 나스닥에 있는 대형 IT들 중심으로는 약간의 이제 부담이다. 그래갖고 주가들이 좀 주춤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쪽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시대 때 굉장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가지고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따라갈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얘네들에 비해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좀
조명을 받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자무역 회기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자무역 회기라고 하는 건 지금 트럼프의 어떤 보호무역을 배척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중 강경 기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하도 트럼프 쪽에서 바이든을 친중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빨리 개선되거나 표면적으로 유화적으로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서로 기대하는 건 트럼프 때보다는 좀 낫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 아까 그 연관돼 가지고 해운하고 우리나라 업종 중에 조선 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는 SCFI라고 하는 지표가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띄고 있는데 얼마 전에 1600, 1700선 되었었는데 지금 2000선까지 접근하면서 올해 2배 이상 운임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BDI라고 하는 그 벌크 운임 지수도 그렇고 최근에 해운과 관련된 거에는 온통 좋은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신나는 배가 놀 일이 없는 물동량은 넘치는데 컨테이너를 나를 수 있는 배도 없고 심지어는 컨테이너도 없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사실은 굉장히 각국의 교육이 쪼그라들면서 해운사들 같은 경우도 지난 몇 년 동안 또 구조조정도 있었고 많이 물동량을 좀 나를 수 있는 배들이 좀 줄어든 가운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해운사들이 정말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즐거운 비명을 한창 좀 지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업계가 사실 작년이나 최근 대비해서 좀 수주가 부진하다라는 뉴스도 물론 있습니다만 10월 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그 발주된 배 중에 한 70% 정도를 또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글로벌 단에서 우리나라 그 조선업계의 어떤 위상이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공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를 또 뒷받침하는 그 기사를 보면은 자 지금 친환경 선박이라 그래서 LNG로 구동되는 그런 선박으로 지금 전 세계 큰 어떤 배들이 전부 다 그 엔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제가 알기로는 17,000대 정도 되는 큰 배들을 전부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수주를 받아놓은 4개 조선소의 합계 수주 수량이 한 240척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내년도 되면 600척, 내후년 정도 되면 950개, 2023년도 되면 1,500척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몇 년, 한 4, 5년 동안 조선 경기가 부진했고 잘 아시죠? 거제라든가 이런 쪽에 경기가 다 죽었다 이런 얘기들 하시고 구조조정도 엄청나게 나오면서 정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쭉쭉 그 배들의 어떤 교체 현황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호시기를 맞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해운 쪽으로 해서 굉장히 에너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올 연말 이후에 내년도 상황에서는 많이 소외됐죠. 사실 지금 조선주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는 악몽의 종목이거나 아니면 섹터라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저쪽 진절이 난다. 절대 안 봐.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은데요. 사실 잘 아시지만 시세는 소외된 쪽에서 나기 마련이거든요. 소외된 쪽에서 은근히 오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견눈질로 딱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내키지 않았던 마음 때문에 웬만큼 올라도 주의를 기울이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동안에 업황이 호전이 되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먼저
선취매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황이 나중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우우하고 따라붙는 그런 좋은 상황들이 나중에 연결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바닥에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 아마 연말과 내년을 보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너무 무겁다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에 무겁다 한 뭐 화학주나 철강주들도 얼마나 최근에 대표적인 종목들 상승세가 좋습니까? 조선주도 같은 행보를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다른 분들 뭐 사실 지금 제로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뭐 당장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일부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내년까지는 금리가 뭐 지금 상태를 할지 모르지만 2022년부터는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을 하는 곳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 금리 제로라고 얘기하는데도 금리가 그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금리가 뭐 증시랑 약간 좀 대척 관계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년 말 정도 이후에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 뭐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증권시장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년 하반기 정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한테는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뭐 금리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긴 어려우나 원래 이런 장기적인 경제 지표들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어떤 예상되는 흐름에 맞춰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뭐 다음 주에 뭐 금리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만 같아도 움직이는 게 원래 증권 시장의 생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준에서 분명히 자기네들의 통화 정책은 향후에 재정 정책에 달려 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재정 정책이 보다 확장적이고 대규모의 부양책을 통해서 달러를 시장에다 많이 공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그냥 있고 싶어도 제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뭐 2, 3년 제로다 이렇게 뭐 무조건 확장을 하거나 믿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고 언제든지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면에서 최근에 뭐 지금 이번에 그 화이자 백신 이후에 뭐 경기가 이제 회복된다라는 그런 얘기와 함께 흔히 말해서 6, 7개월 동안 진짜 바닥으로 내려갔던 그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이번 그 지난 한 주에 굉장히 큰 반등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부분도 이 은행 쪽에 관련된 금융 쪽 관련주들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화이자 백신 나와가지고 결과가 괜찮았대 이렇게 할 때 물론 항공주나 여행주들, 뭐 유람선 관련주들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날 같이 오른 게 은행주들이 미국에서도 10%에서 20%씩 하루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면 은행주들한테도 분명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계절이 11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을 앞두고 어차피 1년 내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11월 말에서 12월 중순 어느 시점에 사셔도 내년도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최소한 6%에서 뭐 7%까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KB금융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신고가 나는 흐름 요새 또 이번 주간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업 실적 좋죠. 배당 6%대 나오죠. 거기다가 금리가 장기적으로 더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라고 제가 늘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여러분들은 많이 관점을 안 갖고 계시지만 사실 금융업 쪽이 좋아요. 코로나 이슈 때문에
보험 쪽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흔히 말해서 나이롱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이번 주간에 역대급의 랠리가 나오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연중 최고값을 넘기다 보니까 거래 대금도 늘어나죠. 증권주 입장에서는 또 신나는 뉴스가 된 거고, 은행주들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실적이 안 좋아질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웬걸요. 신한지주니 KB금융이니 뭐 우리금융 전부 다 3분기 실적 기대보다 훨씬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는 사실 많은 업종 대비해서 은행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뭐 흔히 말해서 카카오뱅크가 부상을 하기 때문에 은행주들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주요 그 주주 구성을 보면, 각종 은행들 지주회사들이 또 일부 지분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카카오뱅크와 유사한 정도의 그 비대면 서비스를 은행들도 다 하고 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워낙 지금 데이터가 좀 많기 때문에 장사를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잘하고 있어서 돋보일 부분이지, 은행주들이 그렇다고 실적이 뭐 망가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섹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들을 서로 취하기 때문에, 물론 뭐 소비자들한테도 이익이 되겠지만 은행들한테도 절대로 뭐 망하지 않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은행주들 섹터가 과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강세 상황이 최근에 연출이 되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삼성전자 역대 최고가 경신, 금요일 날 종가가 63,200원을 찍으면서 뭐 50분의 1로 액분하기 전에 300만 원대를 가끔 뭐 찍은 적이 있지만, 이거 지금 환산해 보면은 얼마인가요? 5배, 50배 곱해야 되니까 뭐 이게 지금 갑자기 계산 안 되는 300만 원대냐, 한 2, 3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나온 셈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뭐 방에서 회원분들하고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가야지 그럼 결국 지수가 흔히 내년도에 얘기하는 2,700, 뭐 2,800, 뭐 3,000까지 만약 볼 때, 제가 보기에는 2,700을 만들고 2,800을 만들고 3,000을 만들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거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지수가 한 15포인트 내외 올랐는데, 삼성전자 오른 것만큼이 딱 지수 오른 만큼의 영향도예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코스피의 그 영향력을 시가총액 비율로 한 22%쯤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한 3%쯤 오르면서 오른 시장의 영향력이 바로 딱 지수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다른 주식 하나도 안 오르고 삼성전자만 그만큼 올라도 그만큼 지수가 오르는 시장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최근에 11월 달 들어가지고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0포인트가 훌쩍 그냥 올랐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지난 2018년도 1월 달에 최고치 2600선이 있었죠. 지금 보면 뭐 이제 달랑 한 10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정말 뭐 제가 표현을 가끔 드리지만 훅 치고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새 금방 고점을 도달하거나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근데 뭐가 역할을 크게 할 것 같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외국인들 보면 삼성전자, LG와 뭐 하이닉스, SDI 순서로 해서 크게 상승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도 삼성전자 같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개인들이 지난 작년 여름부터 삼성전자 많이 사셨다가 이제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다가 최근에 6만 원 돌파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지겨워 이러고서 지금 던지고 계신데, 외국인 기관이 지금 비싸게 사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지금 사는 이유가 있겠죠. 뭐 환율 효과도 기대를 하겠지만 당연히 삼성전자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나온 것에 비해서 너무 지금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막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들이 성장주 대신에 경기 민감주 많이 사들이나 제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많이 산 종목들 순서로 해서 기관들이 많이 산 것들 보면은 대부분 경기 민감주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이드노믹스의 효과로 환율이 강세를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네들이 과연 지금 성장주 섹터를 노리느냐 그쪽보다는 가치주 소위 실적은 좋은데 대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그런 섹터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은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 전체를 사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사고 파는 종목들의 구분을 보면 대부분 경기 민감주 섹터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지난 주말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웬만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면면을 보시면 세 곳 중에 두 곳이 예상을 웃돌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값이 좀 낮았던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장사들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사를 잘했는데 아직까지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 타켓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 하이닉스, 화학, KB금융, 뭐 웹젠까지 카카오, 뭐 디스플레이 여기 지금 한 9개 정도 기업을 나열을 해놨는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 3분기 영업이익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회사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업종 대표하는 많은 기업들이 3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들 잘 나왔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10조 넘을까 말까 뭐 이런 예상하고 있었는데 12조 때린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뭐 그린 뉴딜 쪽은 뭐 너무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런 뭐 종목들의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2차 전지 쪽, 그리고 탄소 배출, 바이오 디젤 쪽, 그리고 마리아나 이런 쪽에 준비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 바이든의 당선과 함께 랠리가 있었다가 지난 주간엔 주춤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이슈가 조금 잠재워지기도 했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의 어떤 승리의 99.9%의 확정 이게 이번 주간에 조지아라는 곳에 뭐 99% 개표 결과에 따라서 6표죠. 이 정도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라는 주말 소식에 기점을 두면은 이제 새로운 정말 바이든이 된 게 맞네라는 관점에서 다음 주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작된다고 봅니다. 다시 리레이팅이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바이드노믹스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친환경 섹터 쪽의 종목들의 어떤 시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바이든은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라든가 뭐 파리 기후 협약의 어떤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과 한국판 뉴딜의 정책도 적어도 내년 말까지 정책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밸류에이션상으로 다소 비싸다 뭐다 이런 평가는 물론 있지만 바이든이 적어도 승리가 확정됐다는 모멘텀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취임한다라는 그런 이벤트 전까지 연말과 내년도 1월 중순 전까지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종목들 몇 개 관점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방금 전에도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뭐 1등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에 11월 달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오는 거 시장 매수의 반을 삼성전자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어저께 종가가 63,200원으로 최고가를 찍는 일이 나왔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 하면서 뭐 끝판에 마지막에 종가 베팅을 무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과감하게 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삼성전자 사세요 이랬어요. 삼성전자 이제 신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다. 혈이
벽이 뚫렸다는 거죠. 이 6만 원, 한 6만 1,000원대 정도의 벽이 뚫리면서 이제는 새롭게 자유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발생이 됐고 2,500을 만들고 2,600을 가고 2,700을 간다라고 하면 가장 주도주로서 나설 수 있는 건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지금 개인분들은 6만 원대 예전에 샀다가 내려와서 고생하다가 이제 6만 원 되니까 막 팔고 나가시는데 이제 소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참으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날려고 하는데 여기서 파시면 안 되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흐름이 조금 가다가 뭐 이번 주간은 좀 주춤되는 상황들이 있었고 또 LG화학과의 어떤 소송 이슈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12월 10일까지 또 소송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아까 제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던 조지아 마지막으로 지금 바이든의 승리를 확정지었던 조지아 지역에 SK이노베이션에서 한 3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2차 전지 공장을 좀 짓고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시험 가동 들어가고 본격적인 양산은 22년도에 시작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연계해서 보면은 SK이노베이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완성 배터리 업체 중에서는 3등 정도지만 지난달 9월달 출하량을 보면 SDI를 넘었거든요. 삼성 SDI.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SDI의 한 4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G화학 좋고 SDI도 좋지만 3등 업체지만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으로 봐서는 이노베이션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관점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제넥신이라는 기업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왜냐하면 이번에 화이자 백신 나오면서 지난 주간 초반에는 화이자 백신과 함께 나머지 백신이나 치료제 업체들 전부 다 주가가 내려꽂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뭐 이 회장의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전 세계 인구를 화이자 백신 하나만으로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조금 시간은 내년도 하반기지만 화이자보다 가성비가 좋고 효능이 더 좋은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19만 원대에서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고 사실 아직까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지금 가치도 비싸지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신약 물질이라든가 이런 그 백신의 어떤 결과값으로 봐서는 충분히 우리나라 뭐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치료제나 백신의 효능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해 가지고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국산 백신 치료제 회사들에도 주목하는 결과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화이자 나오고 뭐 모더나 나오고 아스트라제네카 나올 테지만 그런 애들이 모두 다 커버할 수 없는 나머지 시장 쪽에 우리나라 업체들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드노믹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변화, 트럼프의 시대에서 바이든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변화의 상황이라서 위험과 기회가 같이 공존을 합니다. 위험해지는 섹터나 불리해지는 섹터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새롭게 기회를 맞이하는 섹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든의 시대는 이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확고하게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다는 관점에서 바이드노믹스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바이드노믹스에 연관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과 업종들이 훨씬 더 시장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내년 바이든의 취임 전까지 강한 흐름들이 나올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비중과 관점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주식왕 특강을 통해 가지고 바이드노믹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그 방송에 가끔 출연하거나 유튜브 화요일날 밤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때 최근에 10월 말에서 11월 달 지난 주간 여러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많이 출연하면서 추천을 드렸던 KC케미칼, 오성첨단소재, 하나솔루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이드노믹스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과감하게 추천을 드렸다. 바이든의 시대가 됐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이다. HMM이라고 하는 구현대상선도 이 10,000원 정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날 고가가 15,000원이니까 단기에 불과 한 일주일 만에 50% 오른 것 같아요. 오성첨단 소재는 70%쯤 올랐고 KC케미칼이라고 하는 바이오 디젤 쪽 전문에서도 20%대 상승 나왔고요. 하나솔루션 바닥에서 추천드려서 30% 정도 수익이 나왔고 최근에 차폐자석 쪽으로 주간 추천으로 말씀드렸던 노바텍이라는 종목도 23%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말씀을 드려서 제 힘으로 올랐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오를 만한 종목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오는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주시면 무엇보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조금 더 발빠르게 숙지를 하고 싶으시거나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하고 싶으시면 제가 우리 환경 전문가로서 내일 15일 오늘 15일에 이제 제가 그 2주년이 됩니다. 등단한 지 데뷔 2주년이 되는데 기념으로 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오후 시간으로 2020년, 21년 시장을 선점하라는 주제로 해서 교육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어요. 이때 좀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말 연초 2021년 시장이 아마 크게 또 변동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들을 발빠르게 아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음 주 교육 특강에 많은 관심과 참여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